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딴 설화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을, 앞서 자진 사퇴한 태영호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김재원 최고위원의 총선 공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TK 지역을 찾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났죠. 정부 여당을 향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뼈 있는 말을 쏟아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화 논란을 빚었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국민의힘 윤리위가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는데요. 먼저 어제 있었던 윤리위 발표 내용 먼저 듣겠습니다. 오늘 당원 징계 심의 의결의 건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당원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당원 최영호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3개월.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는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케 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시킨 자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하여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윤리위 발표 내용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징계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적절한 수위였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적절한 수위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징계를 받았는데 누가 더 잘못했는가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50보 100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왜 태영호 최고위원은 3개월이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1년이냐? 이거는 뭐 3개월, 1년 그 숫자적인 차이보다도 내년 총선 공천이 가능한지 그게 확 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결국 이제 태도의 문제에서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이 당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이제 사법적인 기능도 있지만 좀 정치적인 것까지 같이 포함해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법적 판단을 하더라도요, 나중에 그 판사가 그 판결할 때 이 피고인이 개전의 정이 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이게 형량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그렇게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이 막판에 가서는 이제 뒤늦게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네. 고개를 숙이면서 자진 사퇴의 그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내년 총선 때 공천을 받을지 여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 여지를 열어둔 것이고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그 사퇴를 거부했다는 건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수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예상했던 결과 아닌가 싶어요. 예. 뭐 고심 끝에 예상 답변을 내놓은 걸로 보고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거의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 싶고요. 예. 태영호 전 최고가 된 거죠.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사실 정치적 프리바게인에 성공한 것으로, 그 타협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던 대로 됐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공천을 확실하게 받는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틀림없이 그 강남갑이라는 국민의힘 내부의 특수성 때문에 강남갑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른 지역구를 찾아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그 당시, 앞으로 상당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달려 있겠죠. 예. 태영호 의원은 일단 뭐 그 점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마 지금 뭐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고 뭘 암중모색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 이렇게 반듯하게 봐가 그 길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셔서 그 내용 얘기해 보자면 1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총선 출마는 사실상은 일단 불가능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되게 크게 반발할 줄 알았는데 그거 그렇게 뭐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좀 인정하는 듯한, 좀 누그르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반발을 하면 어떤 게 가능하겠죠? 뭐 가처분 신청을 낸다든가 뭐 공개적으로 나는 이 중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공개적인 반발을 하거나 그런 건데요. 이제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게 될 경우에는 그 헌법 전문에 지금은 3.1운동하고 4.19 민주혁명 이 두 가지만 이제 적시돼 있는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넣겠다 하는 게 이제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인데 그 정광 목사 그 집회 가갖고 그건 뭐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5.18과 관련해서요. 이 5.18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하고 뭐 한 게 민주당 정권이 아닙니다. 보수 정권에서 그렇게 했어요. 김영삼 정부 때 이거를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총재도 겸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 당시 민주자유당인가요? 거의 특별체제를 해갖고 5.18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전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고 그다음에 이게 그 5.18이 국가기념일로 된 것도 YS 정부 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바로 잡혀가지고 김대중 정부로 이어지고 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수 정당이 5.18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오늘날 이 재평가와 국가기념일 그다음에 거기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 시작한 것도 YS 정부 때부터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모르는 이 보수 정당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지만 산업화의 DNA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YS를 통한 그 민주화의 DNA도 갖고 있고 그것이 바로 나타난 게 그 YS 정부 때 이 5.18 재평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당의 전통적인 노선하고도 배치가 되는. 그럼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 본인이 무슨 오류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알 텐데. 그 또 뭐 어디 또 미국 가고 뭐 정광훈 목사 우파 통일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차 오류를 또 범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자중을 하는 듯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사퇴를 거부한다는 거는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윤리위가 속전속결로 결정을 내렸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뭐 약간의 타협에 성공했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윤리위가 좀 독립적인 기구여야 하는데 태용호 최고위원의 어떤 어제 그 좀 잦은 사퇴 이후에 3개월 징계라는 것이 좀 이 윤리위의 독립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윤리위가 독립기구인 건 맞는데 윤리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기현 당대표라든가 또 다른 지도부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그것대로 한 거라면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의 윤리위원회는 사법기관이 결정 내리는 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정당의 윤리위원회니까 잘잘못을 가지고 무슨 형량을 재고 뭐하고 이런 식의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적인 기능과 정무적인 판단 기능 같이 좀 종합해갖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법원에서조차도 개전의 정이 있는 사람이 형량을 좀 감경을 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차이가 나온 거 아닌가.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또 최고위 재개하는 등 이제 혼란 수습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보통 월요일과 목요일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최고위원 아직 징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열리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오늘 열리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좀 듣고 오시죠.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이딴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당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합니다. 당 지도부의 일원은 언행에 있어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도덕 불감증이라고 하여 우리 당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넘는 도덕 상실. 예, 최고위원 모습 봤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의 모습인데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이 끌어지는 게 그 빈 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고가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뭐 공석이 되는 건가? 그러면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3개월 거리니까 30일 이내 또 다른 인원을 뽑아야 되고 어떤 인원을 뽑게 될까? 이걸 뽑는 인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최고위원들을 새로 선출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당원 당규에 따라서요. 예. 뭐 전국위원회 소집해가지고 그 거리가 된 태영호 최고위원은 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뽑는 거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1년 동안 이제 당원권 정지이기 때문에 당회에 출석할 수는 없지만 예. 1년이 지나면 이제 그 당원 지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최고위원이 지금 저 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다음번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때 임기가 남아 있으면 최고위원으로 복귀할 수는 있을 텐데 네. 지금 1년 받으면 이제 내년 4월 총선 끝나고 나서이니까 정치적으로 그게 별로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 30일 이내에 선출해야 되는 부분은 좀 빠르게 움직이겠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바로 오늘부터 후속 작업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김기현 리더십이 이제 다시 출발대 선 셈이 됐는데 어떤 부분부터 좀 다시 집중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금방 신 의원 설명하듯이 예. 바로 채우겠다고 하지만 상당 기간 공백이 불가피해 보이잖아요. 특히 김재원 최고가 물러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버티고 있으면은 저걸 그냥 뭐 어거지로 어떻게 메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백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여기서 지금 지적을 별로들 안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책임은요. 예. 태영호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질 부족이라는 것이 이번에 만방에 공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 4.3과 김구 선생 발언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녹취록 그 경위를 보면 보좌진과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보좌진 9명도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이 내 거짓말이야 라고 하지만 그게 거짓말? 그리고 그걸 거짓말이라고 보는 사람이 또 거의 없어요. 정말이라고 볼 거거든요. 다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 자질, 더군다나 최고위원 자질이 없다는 것은 공천 실패 그리고 전당대회 실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치적 책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최고위원의 공백은 김재원 최고가 만약에 버틴다면 메워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공백, 리더십의 공백, 이 문제는 계속해서 김기현 체제를 괴롭히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렇게 됐고 태영호 의원에 대한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년 3개월 그 공천을 받게 되냐?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은데 당내에서 태영호 최고위원, 태영호 이제 전 최고위원 되겠죠? 의원에 대한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는 분위기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에 그래도 자진 사퇴 결단을 했기 때문에 네. 공천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열어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신경민 의원님 예측해 주신 대로 강남갑에서 또 받는 건 쉽지는 않아 보여요. 거기는 사실 그냥 아주 특별한 화제가 없으면 그냥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곳을 또 주겠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럼 타 지역인데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태영호 의원이 하기 나름 아닌가. 하기 나름 아닌가 보여주고. 근데 태영호 의원을 이제 이렇게 다루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이 한 가지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은 뭐냐면 이제 탈북자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태영호의 이게 정치적인 이 부침이 마치 탈북민에 대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비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그 김정은이나 평양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탈북자가 한국에 가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런 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이 태영호 개인의 실패를 그냥 방치해 두기는 좀 모호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어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는데 별도의 기자회견은 없었고 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취임을 보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보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회견도 없었고 이제 그냥 기본적인 일정들을 좀 소화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막 뭐가 뭐 기념일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뭐 자화자찬하는 걸 싫다고 이런 하셨죠. 거가 좀 체질적으로 조금 좀 안 맞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정원에서 그 출입 기자단들하고 뭐 떡볶이 순대 뭐 김밥이라며. 김밥 뭐 해가지고 이제 오찬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꼭 취임 1주년이니까 뭘 한다가 아니고 아마도 필요하면 수시로 하지 않을까 저는. 필요하면 수시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또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 초청 받았잖아요. 거기 가면 또 이제 한미일.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워싱턴 갔고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왔고 또 가서 이제 세 사람이 만나면은 네. 상당 부분 그게 완성되는 1차 완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그 이후에 돌아와서 또 뭐 기자들과의 격이 없는 뭐 간담회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자들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어제 뭐 기자실도 방문했고 기자단에 뭐 떡 돌렸다 이런 얘기들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을 새롭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도어 스태핑 출근길 문답은 없어졌고 어떤 식으로 그런 걸 좀 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도 좀 많습니다. 도어 스태핑을 매일 하는 대통령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맞았고요. 그리고 취임 1주년 됐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게 뭐 이렇게 떠벌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사실 기자회견은 대통령이나 고위 관직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도어 스태핑은 안 해도 좋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제외하고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어요. 1년도 이게 뭐 떠벌리고 과장하고 홍보하고 하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들으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얘기를 출입 기자들을 통해서 들으라는 기자회견입니다. 근데 그걸 엉뚱하게 난 떠벌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이 얘기는 방향이 잘못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거 이율이 배반되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은 의무라는 걸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는 관료들의 생존 방식이 적자 생존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적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적자생존이요. 듣자 생존입니다. 1시간 회의를 하면은 59분을 대통령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분을 할 얘기 있으면 하라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듣자 생존이 공무원들의 생존 방식이 됐다는 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하지 말고 대통령이 좀 제발 듣고 들으면은 화내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잘 새겨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정책으로 실행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이고 역할입니다. 1주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는 걸 자랑할 일이 아니고요. 왜 기자회견을 한 번밖에 못했을까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 지금 저 팩트가 아닌 걸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누구한테 들으신 것 같은데 60분 회의를 하면 59분 혼자 얘기하고 1분만 그런데 저도 대통령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해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이다 보니까 본인 그 발언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참모들의 이거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거는요 정말 청와대 저 구중궁궐에서 나와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적 공간이거든요. 거기를 포기하고 나와서 또 새롭게 시도한 게 도어 스태핑인데 매일 하는 게 좀 무리였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그런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요 가장 소통의 달인이라고 칭송받았던 사람이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그때는 이제 이 재선 이상 못하게 하는 금지 조항이 없어갖고 11년 동안인가 재직을 했어요. 근데 11년 동안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게 노변 정담이라고 라디오에 이렇게 나와서
이게 대화를 주고받는 뭐 그런 건데 네. 그 11년 동안 몇 번 했나 봤더니 스물 몇 번 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 그래도 그때 뭐 저 일부 그 특정 언론사 기자가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막 해서 중단되긴 했지만 그때가 61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의 매일 노출이 됐고 그리고 그때 뭐 안 들었습니까? 그 대통령이 기자들 묻기도 전에 마이크 잡고 일방적으로 떠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문일답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렇게 폄하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몇 번 했죠? 제 5년 동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그때에 비해 지금 언론에 노출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소통법에 대해서 뭐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고민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도화 스태핑 그때 그 방식을 그대로 복원하는 거는 좀 뭐할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서 뭔가 좀 새로운 소통법을 방식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았고 이재명 대표는요 대구를 찾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는데요. 두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정부가 저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권 세력들이.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좀 풀어나가 주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합리적 선의 경쟁이 이제 정치의 본질인데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제 정쟁을 넘어서서 거의 전쟁 단계로 진입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당연히 대화해야죠.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남의 당 얘기를 대놓고 그러니까. 하기가 좀 국힘당의 그 원로시니까 중앙당에도 조금 그런 말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좀 이야기하니까 상고음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예, 두 사람의 만남부터 이목이 집중됐는데 홍준표 시장은 그랬어요. 나라도 좀 따뜻하게 맞아줘야지 뭐 네. 안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면서 여러 이야기가 왔고요. 쓴소리를 했다라는 지적에는 나는 바른 소리를 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제 만남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쓴소리건 바른 소리건 그걸 왜 이재명 대표한테 하죠? 그러니까 저기 지금 홍준표 시장이요. 그 용산의 사람들이 정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치를 잘 모르는 분이 대구시청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요, 그 TPO,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 이런 거 다 따져갖고 거기에 맞는 발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시장 찾아간 이유가 뭐겠어요? 그 대통령, 윤 대통령 왜 나는 안 만나 주십니까? 근데 당신보다 더 정치 선배인 홍준표 시장은 나를 이렇게 만나주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를 연출하려고 간 건데 그 속이 뻔히 다 그 의도가 들여다 보이는데 거기 대구 그 뭐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 흉보고 용산에 뭐 정치력이 형편없다. 이거를 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당황하면서 좀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거는 홍준표 시장의 뭐랄까요? 왜 이렇게 저기 정치 경험이 풍부한 분이 저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아마도 당원들 지지자들 지금 대구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고 그래요. 아. 어제 저 홍 시장의 발언 때문에. 이후에요? 예.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만날 때부터 이런 장면이 연출될 것 같더니 실제로 연출이 됐어요. 아주 재미있는 대목인데 홍준표 시장은 지금 대권에 벌써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렇게 널널하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관여하고 특히 김기현 체제가 상임 고문을 해촉했기 때문에 대단히 아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이게 틈만 나면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 앞에서 뭐 굉장히 신랄하고 흔쾌하게 비판과 비난을 쏟아부은 것 같은데요. 대권 행보 뭐 확실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내용들이 대권을 염두에서 한 발언들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어떻습니까? 비슷한 생각이세요? 이렇게 말한 배경. 아니 대권 행보를 한다면 예. 자기의 지지세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홍 시장의 저거는 제가 봐서는 거의 뭐라고 자충수라 할까요? 자신의 지지세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하는 거니까 저게 뭐 수십 년 그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가진 분의 그건지 저로서는 어제 홍 시장의 저런 발언은 이해할 수가 없고 홍 시장이 저거 주워 담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 홍 시장과 만난 이후에는 양산으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이 대화는 정치인에게 일종의 의무라는 말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좀 우회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것을 좀 비판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양산을 간 건 뭐 다분히 의도적이죠. 그리고 지금 문 대통령이 특히 책방을 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재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점 저점에서 여러 가지로 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문파와 이 개딸로 지칭되는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것도 봉합을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양산을 갖고 양산에서 이제 일단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성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어제 일정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좀 주목이 됐고 어제 문 전 대통령도 이제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내에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이 많잖아요. 송영길 돈봉투 그렇죠. 사건부터 김남국 코인에 이르기까지. 예. 그러니까 아마 당내에 있기가 별로 좀 불편했을 거예요. 이럴 때는 또 이슈를 좀 바깥으로 나가서 이슈를 좀 전환시킬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도 찾아가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예. 근데 저런다고 이슈 전환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이 김남국 개인이 아니라 거의 뭐 게이트 수준으로 지금 뭐 발전할 것처럼 보이는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 한가한 행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민주당이 제가 봐서는 예. 이제 정말 그 당의 존폐 위기까지 갈 수 있는 비상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한가한 행보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돈봉투, 김남국 의원, 그리고 사실 오늘 대장동 관련 재판도 시작이 되는 날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다소 한가하다고 평을 하십니다. 뭐 지금 이 리스크를 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지금 한가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은 뭐 나쁘지는 않죠.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 리스크는 트리플 리스크고요. 이 김남국 리스크는 김남국 개인으로만 한정돼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당해주는 부담이 매우 크고요. 예.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는 어디로 튈지를 전혀 지금 짐작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트리플 리스크가 민주당은 물론이고 정치권을 함께 지금 오고 있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디로 번질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이해충돌 의혹이 휩싸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하고 출시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NFT 테마 네. 코인이었고 이것이 위믹스가 네. 이 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득을 봤다 이 내용인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이제 정말 이제 국회의원의 저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익을 취한 케이스인데 보니까 우리가 보통 선거 때 정치인들이 선거 펀드를 만듭니다. 예, 그렇죠. 그럼 뭐 목표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뭐 나는 10,000원, 10만 원 해갖고 이제 하는데 보통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선거가 끝나갖고 득표율이 15% 이상일 때는 선거 비용 거의 전액이 국고에서 반납이 되기 보조를 해주기 예, 때문에 거기다 일정한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네. 그게 이제 기존의 이제 펀드죠. 정치인 펀드인데 이거는 계좌이체나 이런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NFT 기반으로 그거를 모금을 하고 증서를 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참 희한한 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는 NFT는요. 요번에 이거 나고 NFT가 뭐야? 저한테 묻는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이가 한
뭐 40대, 50대 이상 넘어가면 뭔지도 모르고요. 그렇다면은 그 선거 자금을 모으는데 남녀노소 구별할 것 없이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한 명이라도 더 참여시키려면요. 그냥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왜 굳이 하필 NFT 기반의 이런 방식으로 선거 자금을 모금을 했을까? 네. 그러면 유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 어느 무슨 코인 값이 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김남국 의원이 많게는 지금 100만 개가 넘어요. 예, 갖고 있다고 의혹이요. 추정되는 예. 게. 근데 그 위믹스 그러니까 작년 2월 7일 대선 한 달 앞두고 이 NFT 기반으로 선거 자금 모금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집권 여당 아닙니까? 당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한데 저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NFT가 앞으로 뭐가 되려나 보다. 그리고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몇몇 차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거 코인에 대한 규제 과감하게 다 철폐하겠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NFT 테마 코인들이 뜨는 거죠. 그 위믹스가 대표적인 NFT 테마 코인이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얼마나 했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곧 하게 되겠지만 사실 이건 이해 충돌에 대한 거는 법적인 소지가 좀 있어도 보이거든요. 이해 충돌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봐서는 있어 보이기는 해요. 예. 근데 아직 밝혀진 건 없고요. 지금 그 단계가 아니고요. 원초적인 단계입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언제 뭘 얼마나 사서 그리고 어떻게 처분을 했고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기본 팩트가 지금 김남국 의원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얘기를 하라고 계속 이게 지금 딱 일주일 오늘 들어가거든요. 일주일 동안 여러 번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에서 그 엑기스되는 팩트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지금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팩트를 일단 내놔야 되는데 처음에 80만 개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네티즌 수사들이 수사한 걸로 봐서는 100만 개가 지금 넘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갑이 특정이 됐죠. 또 뭐 그 업계에서는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뭐 로비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의 문제, 김남국 의원 본인의 투자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하는 문제를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부자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고 혹시 예. 업계에 로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 사안이 커졌어요. 내부자 거래라고 그러고 로비라고 그러면은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이거 그래서 게이트로 될 수도 있고 이건 김남국 의원 개인 혼자한테 가해지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전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잘못하면은 김남국 내지는 민주당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사실은 수사를 해야만이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거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억측과 상상일 뿐이에요. 다만 이 기본 팩트는 네. 김남국 의원이 밝혀야 됩니다. 말씀- 이걸 안 하고 이렇게 그렇죠. 차일피일하는 것은 예. 좋지 않은 행태고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이건 자질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 아까 태영호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 문제를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네. 김남국 의원도 국회의원의 자질과 국회의원 공천 문제가 똑같이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좀 해명을 속 시원히 했으면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지 않을 텐데 지금 자고 일어나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 코인을 매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김남국 의원에게. 그랬더니 매각은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당 차원에서 어떤 진상 조사를 한다는 것이 뭐 뾰족하게 어떻게 좀 뭐 드러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어제 저 기사를 보고 제가 헛웃음을 졌는데 예. 아니, 김의겸 때보다도 훨씬 못하구나. 김의겸 의원이 그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흑석동에 투기해가지고 뭐 했을 예, 때 예. 그 조치가 어떻게 됐죠? 그거 해갖고 시세차익 얻은 거 다 토해내게 만들었잖아요. 아니 김남국 의원이 지금 갖고 있는 코인을 매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 코인을 통해서 얼마나 치부를 했는지 네가 코인을 통해서 치부한 건 다 토해내라.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
김의겸의 그 흑석동 부동산 투기 때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 저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훨씬 못 미치고요. 그다음에 무슨 돈으로 그렇게 100만 개가 넘는 위믹스 코인을 샀느냐. 근데 돈 없이도 그거를 획득할 수가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게 지금 하나의 가능성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요. 2021년 12월에 그 대선 국면입니다. 2021년 12월에 요번에 태극기 두르고 독도에 올라간 그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무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예. 개정안이 있어요. 거기 핵심 내용이 뭐냐면 게임마니는요, 게임할 때 쓸 수 있는 그 마니를 게임마니라고 해요. 그런데 그 게이머들끼리는요, 서로 그걸 갖고 또 주고받고 현금화해갖고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게임 마니를 일반적인 이게 저기 화폐의 기능은 못하는 것이죠. 필요한 사람만 자기들끼리 뭐 상품처럼 사고 하는 건데 게임 마니를 가상 화폐로 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게임에서 쓰는 게임 마니를 가상화폐 거래소 와갖고 이렇게 매매가 가능해지면요,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매매를 해갖고 그걸 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페이 투 언이에요. 예. P2E.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언이죠. 플레이 투 언. 그러니까 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놀면서 돈도 벌고 그냥 뭐 일거양득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기 입법화는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그 다량의 그 위믹스 그걸 갖고 있었다. 근데 위믹스가요. 그 2020년 10월에 이제 처음 그 상장하는 게 빗썸이라는 데 상장하는데 예. 상장하기 넉 달 동안 뭘 하냐면요. 이른바 그 개인 판매를 합니다. 프라이빗 세일 해갖고.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하는 건 특정인에게 특정 가격으로 그걸 주는 건데 네. 그거 기록에 안 남겨도 상관없어요. 금은 당국이 그거 제재하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프라이빗 세일 중에는요. 이게 잠깐만 영어 단어가 나와서 그런데 에어드랍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코인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예? 돈벼락 맞는 거예요. 코인벼락 맞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 매체가 이런 거 입법해주는 대가로 그 위믹스 코인을 줬다. 예. 그거는 뭐 그러니까 돈 없이도 그거를 다량의 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회사 위메이드에서 위믹스라는 코인을 만들었고 사실 우리나라에선 그 게임 머니가 현금화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률을 바꿔주는 대가로 받았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의혹을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5일 만에 나온 이 민주당의 결정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 그리고 너무 약한 것 아니냐. 더 강하게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처음에 이걸 김남국 의원이 잘 해결할 걸로 당에서는 기대를 한 거죠. 예. 근데 지금 기대대로 안 되고 다른 의혹, 처음에 80만 개의 코인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가지 나오고 이해 충돌 관련이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당으로서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은 물론 된 거예요.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런데 당으로서는 일단 1차 조치를 코인 매각을 권유했는데 금방 신 의원 얘기대로 코인 매각 권유는 사태 해결을 하거나 사태를 진전시키는데 아무 도움은 되지 네네. 않습니다. 문제는 예. 아까 말씀드린 기본 사실을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소명을 해야 돼요. 지금 소명이라고 한 2번 했는데 그 소명이 앞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명을 해야 되고요. 그 소명한 위에서 이해 충돌이 과연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해 충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해 충돌이 입법 활동의 자연스러운 방향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 모든 기본 팩트가 애매모호하고 지금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막 뒤집어 씌워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해 충돌을 넘어서서 내부자 거래 내지는 로비다. 이거 내부자 거래 내지는 로비는 결국은 뇌물입니다.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가능한 한 기본 팩트를 김남국 의원이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히는 것이 성결 과제입니다.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꼬이는 거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질타를 했을 때 당으로서나 김남국 의원이 방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본 팩트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제 소속 의원들의 이제 코인 투자 여부 혹은 이제
코인 보유 여부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를 하자 이런 목소리도 뭐 있는데 민주당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국회의원들이 당을 가리지 않고 다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요. 하태경 의원도 얘기를 이게 했고요. 주식하고 달라서 전수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전수조사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필요하긴 한 조치가 됐고요. 이 입법의 미비이기 때문에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법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실제로 이 가상자산을 공직자 네. 재산 공개에 이제 넣겠다 이 네. 부분을 좀 빠르게 추진하겠다라고 말도 했고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갖고 있는지 보유라던가 투자에 대해서 좀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뭐 전 동의하시는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식은 당연히 등록해야 되는데 코인은 왜 등록 안 하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정부가 김영삼 정부 때인데 이걸 해보니까 그때 한 수십 명이 낙마됐습니다. 아. 수십 명이 낙마됐어요. 뭐 그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2의 93년 YS 정부에서 제2의 공직자 재산 등록 이 엄격하게 하는 거 이거 하면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 코인 뭐 이상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보호자진들도 같이 봐야 돼요. 보호자진들. 그래갖고 이거는 뭐 여야가 합의하면요. 바로라도 뭐 저 임시회 주경에 이거 저 입법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